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작물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며칠 굉장히 추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영농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벼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추어서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점, 이런 점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서 올해 풍년 농사를 이루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작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돌이켜보면은 병해충 발생이 좀 많았던 한 해이지 않았나 저희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여러분들 육묘 기간부터 해서 이양,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기까지 제초제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가루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충청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술 전파를 하고 있는 직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부여군이 도대체 그 벼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으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 재배 면적은 1069헥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보면은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제 하계작물이 많이 들어가서 벼 재배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담보당 생산량을 보면 좀 작년보다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 7%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면적이 조금 줄은 거와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수해나 이런 걸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정도 줄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생산량이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종자 보급 현황입니다. 저희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기관산 그 보급종이죠. 보급종은 한 107톤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해드렸고, 비보급종은 평안벼가 한 100톤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꼭 매년 저희한테 이렇게 전화를 많이 주시죠. 종자 좀 어떻게 좀 알선 좀 해주고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급종은 여러분들이 11월 중하순경에 저희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공문을 내려드립니다.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면사무소에 문의하셔서 보급종을 꼭 신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시기를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급종은 11월 말쯤에 일단 저희한테 기관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량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종자를 좀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 종자들은 이제 그 시기별로 2월달도 있고 3월달, 4월달, 뭐 8월달까지 이렇게 저희가 맹류까지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모르시면 저희한테 먼저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보급종은 11월 중하순경에 신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벼 품종 특성은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실려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수매 품종이 친들하고 상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여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평안벼가 일반 품종 중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평안벼가 한 29.7% 정도 되고요, 부여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친들이 한 27%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광이 이제 11% 정도, 11.7% 정도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삼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삼광 벼 품종 특성상 여러분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삼광 품종이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한 78% 정도가 부여군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품종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광벼는 그 미질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가장 우려하는 도복에 조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얘는 멸구 저항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멸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좀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삼광 보시면은 그 담보당 수량이 569kg예요, 그죠? 근데 저희가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570kg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570 밑은 고품질, 570 이상은 다수학 품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삼광벼도 조금 아심아심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고품질로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수학 품종을 올려야 될지, 그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친들은 굉장히, 얘도 쌀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죠? 재배 안정성도 좀 우수하고, 얘는 멸구하고 흰잎마름병 이런 거에 좀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배하시다 보면 이런 쪽에는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얘도 엎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 뒤에 말씀드릴 텐데, 고품질 그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질소는 조금 많이 넣는 건 지양하시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작년도 벼농사 현황을 보면 여기 있는 사진 2장으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극한 호우라 그래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침수된 지역도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저희도 바쁘게 현장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침수 이후에 벼농사 쪽에서 그 홍명라방이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한 저희가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고, 여러분들도 이 홍명라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작년 기상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6.62 때는 일교차로 인해 가지고 뜸묘라든지 모잘록병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던 한 해였고, 7월, 8월 뭐 이때는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한 한 해였습니다. 출숙이 접어들면서 그나마 일기가 좀 받쳐줘서 수량을 저희 좀 확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상을 먼저 보면은 6.62 때 보통 5월달 그때 6.62를 보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사실 6.62 때하고 이양 직후에서 중간불떼기 전에까지가 굉장히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6.62 때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의 90% 이상은 뜸묘하고 모잘록병 두 가지로 거의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출장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6.62 때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모판을 다 엎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노동력적으로나 굉장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따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주의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그 기온만 잠깐 읽어볼게요. 최저 기온하고 최고 기온이 있는데, 최저 기온하고 최고 기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인가요? 지금 여기 표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죠? 16도 정도 나요. 근데 이거 사실상 그 날짜별로 따져보면은 그 2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그 5월 31일인데 30일 정도가 20도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낮에. 그리고 그 25도 이상 올라간 날이 17일 정도 돼요. 그 중에 28.5도까지 올라간 날도 있어요. 근데 최저 기온을 보면 최하 4.8도까지 떨어진 날도 있어요.
그래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아니 그 기온이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이 한 1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져봤을 때 그 최고 기온하고 최저 기온하고 아까 28도에서 4도 정도 따져보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2, 3일 정도 지속될 때 육묘기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을 보면 고온장애, 그 다음에 발화불량, 뜸묘, 저온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너무 밀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게 배가 불룩해지면서 들고 일어나는, 모판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들을 그냥 이런 상태에서 담수를 하게 되면 육묘상에서 이제 물을 대기 시작했을 때 이제 좀 마르고 그러면은 이 밑에 그 가운데 부분이 불룩해진 부분이 이제 뜨게 돼 있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밀폐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공기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종자 때도 아끼시고 좀 건전한 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밀파는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기하고 분월기인데요. 이때는 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보면은 한 440mm 정도가 왔고요. 7월 한 달 강수량으로 보면 한 885mm 정도가 부여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는데 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수 지역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중호우 때 생육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 때 꼭 해야 되는 중간 물때기를 많이들 못 하셨어요. 그래서 벼가 조금 연약하게 자라서 후기 생육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때 좀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을 보면은 물바구미하고 그 제초제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바구미는 여러분들 일반 재배하실 때 보면은 논에 그렇게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 많이 보지는 못했고 친환경 하시는 논에서 물바구미가 간혹 보이긴 하는데 얘들은 그 초기 때 각별히 조심해서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매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초제. 여러분들 제초제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두세 농 같은 꼭 봐요. 그래서 이양을 해놓고 나서도 제초제 피해 때문에 다시 로타리 치고 다시 이양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분들 보면은 참 속이 많이 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쇠녹반점인데요. 이거는 그 병이 아니고 생리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나올 때가 보면은 논 상태가 유기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고온일 때 많이 나옵니다. 일단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뿌리 활력이 떨어지면서 잎에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들은 보통 6월 달에서 그 7월 초 그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시기가 저희가 그 입도열병이라든지 깨시무늬병이 나오는 시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증상이 보이시면 쇠녹반점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그래도 정의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드리니까 꼭 전화를 주시는데, 얘들은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별도 약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 걸러내기만 한 2, 3주 해주셔도 생육은 똑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장기 때 출수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 병해충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8월달, 7월달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홍명라방 이런 것들도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문고병 같은 것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에도 만약에 발생을 한다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하셨다가 영농활동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입도열병인데 저희가 이거는 작년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입도열병이 그래도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기상 상황에서는 꼭 이런 병들이 많이 창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전 방제를 꼭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 깨시무늬병은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깨시무늬병이 나오는 원인은 노후답하고 사질답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 필드 사진인데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노는 거의 수확량이 한 30%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먹노린제도 일반 관행 농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친환경 필지라든지 직파한데 좀 일찍 건담 직파하신데 그런 데서는 일부 보였었는데, 다행히 방제를 잘 하셔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던 거고, 홍명라방 작년에 굉장히 유명해진 해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막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논에 나가기만 하면 막 나방이 막 하얗게 날아다닌다 막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방제하는 방법은 일단 말씀을 드릴 테고, 생육 후기는 조금 일조가 부족하고 좀 비가 좀 자주 좀 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삭 누룩병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이삭 마름 증상도 조금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삭 누룩병, 도열병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포장에서는 좀 보여지는 형태를 보였고, 이삭 누룩병은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홍명라방, 이삭누룩병, 문고병 얘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복은 발생이 안 되는 해는 없어요, 사실은. 어느 필지든 조금씩은 발생을 하지만 대면적으로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복을 미연에 좀 방제를 하시려면 일단 질소 거름 시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들으셨고 이제 재작년에도 들으셨고 계속 듣고 계신데 실천을 잘 안 하세요.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매년 와서 드려도 실천을 잘 안 하셔서 꼭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일단 품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저희가 보급하는 건전한 품종들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양 시기를 좀 잘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시비라든지 물 관리 이런 거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적기 수확 후 관리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이 과정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올해는 좀 책자도 보시면서 이렇게 잘 새기셨다가 꼭 시기별로 잘 실천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 규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규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규산이 벼 한 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 규산 성분이 보통 한 25% 정도가 규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당 여러분들이 규산을 시용해야 될 때 볏짚을 넣었을 때 얻는 이득은 약 한 16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저기가 이제 헥타당 525kg 정도 규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볏짚을 논토양에 환원했을 때 매년 하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사실 어렵고, 하실 수 있으면 이 볏짚을 한번 넣었을 때 분해돼서 없어지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경년제로 이렇게 한 번씩 볏짚을 논에 환원해 주시면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상재해에 대한 기상재해가 났을 때 그걸 견디는 힘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규산이 하는 성분 중에 볏대를 되게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복 경감이라든지 침수시나 그런 때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량이 여기는 10% 내외 좀 증가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수량을 많이 고품질 쌀의 수량까지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경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굉장한 이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좀 좋아지고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는 뭐 더불어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품질을 말씀을 드릴 때 꼭 이 질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는 보통 그 담보당 7kg 정도를 질소를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여러분들 복합비료로 봤을 때 21-로 환산했을 때 23kg 정도가 담보당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복합비료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밑거름하고 이삭거름하고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주시게 되는데 그 밑거름을 한 70% 정도 주시고 이삭거름을 30%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복합비료 처음에 주실 때 담보당 23kg면 한 포 조금 더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실 잘 안 주시잖아요. 마지기당 한 포 주세요. 마지기당 한 포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질소는 많이 준다고 해서 꼭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수량 증대 때문에 질소 거름을 비료를 많이 주시긴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이 질소 비료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일단 그 생육이 너무 왕성해지면 각종 병해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도우까지 이어져서 수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권장량보다 너무 많이 주시지는 않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삭거름 주실 때 보통 NK 복합비료 많이 주시잖아요. 거기에 질소기가 한 18% 정도 들어가 있는 그 NK 비료를 주실 텐데 그러면은 이삭거름 주실 때 담보당 한 11kg 정도. 그러면은 300평당 11kg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 단 여기서 그 이삭거름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깨시무늬병 있잖아요. 그런 논이 작년에도 깨시무늬병이 많이 나왔다. 그런 논들은 조금 더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질소 거름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담보당 7kg 정도 논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종자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자를 잘 선택을 하셨으면 일단 소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쪽에서 보면 이제 온탕 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60도씨 한 10분 정도 이렇게 침질을 했다가 냉수로 30분간 이렇게 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냉수로 30분간 식히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물론 60도씨에서 10분 침질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수로 30분간 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60도씨라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굉장히 뜨겁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목욕하실 때 그 뜨겁다 느끼는 물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보통 37도에서 42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물만 봐도 굉장히 뜨겁다고 느끼는데 종자를 이렇게 60도씨에서 10분 정도 침질을 한 다음에 그냥 꺼내 놓으면 그 열이 식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다 삶아져 가지고 그 발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수로 30분간 식히는데 냉수도 그냥 한번 받아놓은 거 말고 흐르는 냉수에다가 30분 정도 꼭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건전한 그 육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급종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미소독 종자를 보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급종을 이제 침지 소독을 하게 되는데 종자 20kg에다가 30도씨 물 40리터에다가 이렇게 48시간 정도 이제 그 살균제, 살충제 섞어가지고 하시는데 이 정도 48시간 정도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게 바닥에 넣었을 때 지금 48시간 지난
이후에 보면은 약간 이제 움이 트는 그런 정도까지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꺼내서 이제 비닐하고 이제 부직포 이런 걸 덮어놓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싹이 1mm에서 1.5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그거를 파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저희가 30도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화기 물 온도가 이제 30도씨에 딱 맞춰져 있어서 이제 10kg 망에 이제 담아서 소독을 하실 텐데, 그때 바로 그 망을 넣게 되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30도에 맞춰놨던 물 온도가 조금은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28도, 27도 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물을 처음에 온도를 올려놓으실 때는 한 32도 정도 올려놓으셨다가 그 종자를 넣으면 30도씨에 맞춰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좀 번거로우셔도 그래야 좀 소독을 좀 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육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매년 같은 약재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같은 약재를 쓰시다 보면은 이게 약재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약이 올해는 또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 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화율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30도씨에서는 그 9시간이 지나도 발화율이 똑같잖아요, 그죠? 93% 이렇게 똑같습니다. 굉장히 균일하게 똑같은데, 여기 45도에서 보시면은 9시간 지나면 발화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화기 온도,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요즘은 한 4, 5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종자를 좀 덜 넣으시는 편이에요. 저희가 파종할 때 가보면은 이렇게 넣은 적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130g에서 150g 사이, 그 정도 하시면 보통 벼 종자로 봤을 때 5,000립에서 5,500립 정도 들어갈 텐데, 그 정도만 준수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평당 50에서 70주 그 이내로 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밀파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밀파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너무 밀파를 하시게 되면 배가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항하실 때 굉장히 어렵고, 모파는 심지어 쓰지도 못할 그럴 상태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파종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너무 과다해서 이제 안에 열 때문에 이렇게 고사를 한 그런 묘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육묘장이 너무 더웠다거나 아니면 묘판을 너무 높게 쌌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희가 20단 이상 상자 쌓기를 금지라고 써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러니까 육묘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내가 온도 제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육묘장이라고 하면 20단 정도, 20단 약간 밑에 그렇게 싸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 대기 환경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육묘장이라고 하면 단수를 조금만 더 높여 싸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호흡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싸도 그런 추운 곳에 있는 육묘상이라고 하면 조금만 더 높게 싸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자 쌓기 할 때 여기 온도 변화를 보시면은 20장을 쌌을 때 저희가 적정 온도는 30도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 30도씨에서 보면 외기 온도가 30도씨일 때 내기 온도는 3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장 쌌을 때 외기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35도가 넘어가면은 36.7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가 되는데, 아까 40도만 돼도 굉장히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36도에서 뭐 한 3도 정도 더하면은 그건 40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모판의 육묘할 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육묘기 때 말씀드렸던 그 병해 중에 이제 그 이꽃병하고 그다음에 뜸묘가 가장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꽃병은 이제 모잘락병이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딱 별게 없어요. 그 저온하고 그다음에 과습,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산도, 뭐 요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의 증상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판을 이렇게 그 덮어놨던 걸 열어보면은 그 신나락 주변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서 발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제부에 그 감염을 시켜서 피해를 주는 증상인데, 이게 그 얘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발화하기 가장 좋은 게 그 고온이 그 지속될 때하고 그 다음에 저온이 지속되는 게 반복될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있는 그 육묘상이라고 하면 뭔가 조치를 좀 취하셔야겠죠. 거기다 이제 뭐 보온을 위해서 조금 더 밤에 신경을 쓰신다든지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감염 경로를 보면은 토양에 의한 그 1차 발생 또는 이꽃병이 발생한 모에 의해서 좀 감염이 많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여기 그 오염 상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토를 지금은 자가 제조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토를 작년에 받아놨던 게 남아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보관을 굉장히 잘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보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토에 만약에 그 이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뭐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오염된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상토가 일단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 하면 모잘록병은 좀 그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상토는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나온 상토를 가지고 육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미 뭐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다 하면 방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찌밀이라든지 이런 그 다찌밀 계열의 약재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거를 파종 전에 상자당 한 8g 정도 이렇게 혼합을 하셔가지고 파종을 하시면 좀 방제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뜸묘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잎이 얘들 증상을 보면은 잎이 낮에는 시들었다가 밤에는 좀 깨어났다가 이런 그 반복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사하는 그런 병인데, 얘들하고 뜸묘하고 모잘록병을 좀 구분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지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뜸면을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가 그냥 같이 뽑혀 나오는 증상을 보이고, 모잘록병은 일꽃병 같은 경우는 딱 들면은 그냥 그 마디의 지제부에서 딱 끊기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좀 구분하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구분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전화를 해주시고, 아까 그 두 번째로 이제 모내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여기 남면 지역은 보통 5월 25일경 그때쯤에서 많이 이양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모를 너무 일찍 내게 되면은 그 육묘기 때 냉해라든지 그 온도가 야간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육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고온 등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온 등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품종 중에 거의 중만생종이 대부분일 텐데, 얘들을 보통 열흘 정도 일찍 심었다고 그래서 열흘 정도 빨리 출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 정도는 출수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너무 일찍 심어서 이삭이 좀 먼저 나왔을 경우에 얘들이 이제 갑자기 그때 고온이 야간 기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호흡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낮에 영양분을 축적해 놨던 걸 그게 날로 보내야 되는데 이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호흡열로 쓰기 때문에 미질에 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동알미도 발생할 수 있고 좀 축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 이양 날짜를 꼭 지켜 주셔서 이렇게 이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늦게 모내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얘들이 이제 그 영양생장 기간이라고 해서 그 벼들도 몸집을 키워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너무 만기 이양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도 좀 새끼를 덜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양생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벼알수가 적어지고 수량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신복백미라고 그래서 쌀 알이 이제 그 안에 하얗게 심이 배기는 그런 쌀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미지라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그 이양 시기도 여러분들이 벼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중만생종 평야지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5월 25일경에서 6월 1일경 그때가 부여분에서는 이양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물때기는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중간물때기는 이양 후에 한 35일에서 45일경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어땠나요? 이 시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과정을 좀 생략하거나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지라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문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런 건데요. 올해는 그런 일기가 그 정도 아니라고 하시면 꼭 중간물때기는 하셔서 조금 품질이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거름인데요. 이삭거름 저희가 아까 그 담보당 한 11kg 정도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한 24일, 25일경 출수 전 25일경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고품질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5일경 출수 전 15일경에 많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그 이삭거름을 일찍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양생장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져요. 그 비료를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절간이 길어집니다. 이 절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뭐죠, 이게? 그 도복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삭거름은 너무 일찍 주실 필요는 없고 그 출수 전 15일경에 이렇게 주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도복경감제 혹시 쓰시나요? 도복경감제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규산 입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출수 전 한 10일에서 15일경 그때 주시게 되는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규산 입제를 뿌리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안빌하고 탄탄이가 있어요. 요거는 살균제잖아요, 그죠? 요거를 뿌리시게 되면 그 마디가 짧아지고 그래서 경화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얘들을 좀 쓰기는 하는데 얘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빌하고 탄탄이 얘들은 출수 전 30일 이전에 꼭 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30일 이후에 뿌리시게 되면 이삭 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짧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걔들을 뿌리실 때는 꼭 출수 전 30일 그때 이후에는 뿌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물때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출수 후 40일이라고 말씀은 드려요. 출수 후에 이제 보통 저희가 8월 15일경에 출수를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출수 후 40일경에 완전 물때기를 하는데 이거는 논 특성을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논이 물이 많이 안 빠지는 논이고 좀 점질
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논이라면은 조금 더 일찍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질답이나 이런 물 빠짐이 심한 논들은 조금 더 물을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발생했던 거 위주로 병해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다리병은 여러분들 종자 소독을 너무 잘 하셔서 많이 요새는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종자로 감염되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소독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줄무늬 입마루병은 얘들은 이제 한번 발생하면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치료도 안 될 뿐더러 전파력도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연에 좀 방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품종들이 저항성 품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옛날에 많이 대발생할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감소를 한 추세고요. 그 다음에 흰입마름병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질소기가 많은 눈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은 세균성 도관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균이 그 물관 체관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침투를 해서 증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뼈가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사하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은 그 침투 경로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얘들이 그냥 침투는 못해요. 근데 어느 그 침투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상처 부위나 이런 데로 그 침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상처가 날 때가 뼈에서 어떤 때가 가장 많이 나요? 그 태풍 오고 비 올 때, 바람 많이 불 때, 이런 때 상처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기 상황이 도래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깨신무늬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해에는 일단은 그 침수가 됐건 물이 많아졌건 이런 그 수분들이 밑으로 많이 용탈되게 돼 있어요. 그때 양분하고 같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해에는 그 비료를 조금 더 시용을 하시는 게 좋고, 종자를 좀 건전한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급종을 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소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력이 부족한 놈들은 좀 지력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삭거름 주실 때 조금 더 넣는다든지 그런 그 영농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삭도열병인데요. 도열병은 전 부위에 걸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입도열병, 이삭도열병, 목도열병 뭐 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삭도열병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목도열병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그 잎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은 생육에 좀 지장은 줄 수 있어도 수량에 많이 이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고, 목도열병은 일단 목에 한번 찍히면 이삭 하나가 전체가 이제 그 날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도열병 방제는 잘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주로 하시냐면 저희가 이 7월 초중순, 그 다음에 8월 초중순경에 하시잖아요. 그때 예방 차원에서 종합 방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진무늬 마루병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 토양의 월동 균핵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인데, 얘들이 발생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가 여름철에 겪고 있는 장마철에 딱 맞는 그런 조건인데, 보통 30도씨에서 32도씨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폭인의 습도가 한 96% 정도가 지속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후는 저희가 장마철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은 그 섭을 너무 많이 잡아주게 되면 과범무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평당 주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새끼 칠 때 고온다습한 환경이 너무 지속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문고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방제 요령을 보시면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폭이 섭이 너무 많다, 과범무한다, 이런 거를 좀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당 주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요새 드론 방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방제를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성에 안 차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구병은 주로 어디에 발생하냐면 그 밑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지제부 쪽에 물하고 포기하고 닿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그 약액이 흠뻑 묻도록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지 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일단은 약을 충분히 드론으로 하시더라도 오전에 일찍 새벽에 좀 충분히 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일반 그 광역 방제기나 그 고압 분무기로 하시는 분들은 기존 관행대로 이렇게 좀 흠뻑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배활마름병은 이거는 그 종자부터 출수기까지 그 전염이 가능한 그런 병인데, 얘들은 특성이 있어요. 그 도열병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병에 걸리면 이렇게 이삭이 좀 굽는 경향이 있는데, 얘들은 그냥 이렇게 빳빳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세균성 배활마름병도 여러분들 도열병 방제하실 때 그때 이렇게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누룩병이 작년에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상누룩병은 그 균핵을 이게 토양에 월동을 하는 그런 그 병이 그 균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7월 말에서 8월 초순이 되면 이제 발알해서 이제 비산을 하기 시작해요. 포자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어디에 붙어 있냐면 입 끝에 그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출수가 되잖아요. 그럼 출수가 되면서 벽꽃이 필 때 그때 이제 침투를 하게 돼요. 꽃 속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종패를 터뜨리고 밖으로 이게 나온 게 이게 이삭누룩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자가 붙어 있어서 벼알로 진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방제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8월 13일 그때쯤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8월 10일에서 13일 정도. 그때 방제를 하시면 이삭누룩병 어느 정도 방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수만 개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그 볏집에 이제 탈곡을 하게 되면 이 그 포자들이 볏집에도 굉장히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볏집이 이제 또 그 논 토양에 환원됐을 경우에 내년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올해 이상누룩병이 많이 발생했던 필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볏집을 좀 제거해 주시는 게 내년도 그 농사 지실 때 좀 수월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바구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산밑이나 이런 그 주변에서 논둑 주변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뭐 이양을 안 하면 논으로 들어올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양을 하면 이제 논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논 가해 주변부터 이제 가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상자 처리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상자 처리제를 하게 되면 물바구미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물바구미하고 저기는 그렇게 많이 피해는 없는데, 특히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 논에서 간혹 보여요, 이게.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 논에서 간혹 보이는데, 얘들이 그 이충, 애벌레도 가해를 하고 성충도 가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충이 가해할 때죠. 그래서 유충이 가해를 하게 되면 뿌리를 다 갉아먹게 되죠. 그래서 얘들이 생육이 조금 안 좋아지고 경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분할을 잘 못하죠. 활착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이 적어진다는 거는 이삭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수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자처리제, 관행 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상자처리제 좀 꼼꼼히 하시고,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논둑 주변이나 이런 데를 좀 청결히 하시고 친환경 제재를 통해서 좀 방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벼멸구하고 흰등멸구인데요. 멸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많이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홍명라방 방지할 때 같이 벼멸구나 흰등별구 동시 방제를 하시는 게 미연에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홍명라방인데 여러분들 작년에 얘들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아까 제가 초반에 비가 많이 온 때가 7월 13일 그때부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화기 방제 주로 언제 하세요? 여기는 남면은 보통 그때 하시지 않나요? 7월 13일, 15일 이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와서 일단 방제 시기를 한번 놓쳤어요. 그리고 그 비례량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 얘들 그 비례했던 양이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방제 시기를 일단 한번 놓쳤고, 그 다음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또 그 8월 달에도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한번 방제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 그 홍명라방 말씀드릴 때 그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 논에 나가봤더니 나방이 하얗게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때 방지하는 거는 늦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방이 보인다 하면은 일단 늦었다고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애벌레가 보통 내가 논에 나갔을 때 잎을 한두 개 정도 말고 있다 하면은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적기예요. 그때가 사실은. 그러니까 논에 자주 나가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일기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 것 같다 그런 예보가 있으면은 그 전에 미리 방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들을 좀 미연에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먹노린제도 요즘 상자처리제 덕분에 많이 그 없어진 그 충 중에 하나고, 옛날에 우리 한 2018년도인가요? 그때 대발생했을 때 그때 공동방제를 통해서 이 먹노린지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얘들도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행대로 하실 때 그 상자처리제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농약은 그 여러분들 진짜 매년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이렇게 또 매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신기할 정도인데, 일단은 뭐 그 살균제, 살충제, 뭐 제초제 구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홍색, 그다음에 살충제는 이제 녹색,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그 밑에 이제 그 표기명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저 병해충 그 벼농사에 방제를 하실 때 그 7월 달에 보통 1학기 방제하시고, 그 다음에 8월 초중순에 2학기 방제를 많이 하세요. 그때 기본 방제 하실 때 이때 이제 상자 처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때 물바구미, 그 다음에 그 이화명라방, 먹노린제 이런 것들 같이 방제할 수 있는 약제 상자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기본 방제를 또 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열병하고 흰잎마름병, 멸구. 그 다음에 그 올해도 만약에 작년 같은 그런 기상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홍명라방 방제 같이 동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택을 하셔서 좀 꼼꼼하게 방제를 미리 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보시면은 농약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인접 필지에서 피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특히 부여의 비닐하우스 인접 필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그 엽채류라든지 수확기가 도래한 작물이 들어있다 하면은 정말 신중하게 약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옆에 농장주한테 미리 얘기해서 내가 뭐 오늘 약을 할 거니까 좀 비닐하우스 좀 닫아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시던지, 서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등록된 약제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13번에 보시면은
전후작물이 다를 때 그 조금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염류집적이나 이런 거 좀 피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벼농사를 거기다 벼를 심는 분들이 있어요. 하우스에. 그러면은 벼를 심으시면 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수확하고 난 이후에 멜론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다른 그 작목들이 들어갈 때 그게 적용 약재가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성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를 굉장히 조심히 보셔야 돼요. 그 잔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미심쩍으시다 하면 생육 중에 저희한테 그 엽이라든지 이런 거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번 의뢰하시고 그렇게 출하를 하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제초제는 매년 뭐 여러분들 많이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굉장히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잘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초기, 중기까지 잡지 못하면 후기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때 이항 15일령까지 방제 그 제초제 방제를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초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초제의 그 병에 붙어있는 주의사항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시고 그냥 막 뿌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1년에 몇 분씩은 꼭 봐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항동시가 안 되는 약재를 이항동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을 때 제초제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뿌리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약이 많이 그 농도가 높은 약들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게 그 우리가 일반 농업용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관정을 파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찬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논들이 있는데 그런 논들은 그 제초제 쓰실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여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초제든 뭐든 벼농사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 육묘도 중요하고 뭐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균평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균평 작업을 할 때 정지 작업을 굉장히 균일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제초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지 작업이 잘 안 된 논에서 만약에 물이 좀 마르게 되면은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그래도 깊은 데로 이렇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만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같이 섞여있던 제초제 성분도 같이 모이잖아요. 그럼 농도가 그 부분이 굉장히 짙어진단 말이죠. 그런 데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토양 조성하는데 이항을 하기 전에 그 논바닥 정지 작업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피해들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여기 또 나왔잖아요. 이항동시 처리제를 하면 안 되는 약재를 이항동시 처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나와요. 마세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 이항동시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 많이 돼요. 그 원액 그대로 뿌리라고 분명히 주의사항에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원액 그대로 안 뿌리시고 물에 타서 뿌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 물에 타서 뿌리진 않아요. 그죠? 그냥 이제 얘들은 이제 그 물에 뿌리게 되면 그 유분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물에 떨어지면서 이제 잎을 타고 또르륵 굴러 떨어지면서 물에 딱 닿는 순간 우리가 그 기름 퍼지듯이 이렇게 쫙 퍼져서 제초 효과를 내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잘 뿌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끝에 좀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좀 타서 또 뿌리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좀 계면 활성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이면 안 되는데 걔들을 이제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을 좀 깨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볏잎에 이게 그 약액이 묻으면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약이 묻어 있던 데가 이렇게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회복은 되겠지만 이보다 심한 경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주의사항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거 그 투척형 제초제 많이 쓰시잖아요. 편하니까 쓰시는데 여기 조류나 개구리밥 등이 발생이 많은데 그런 논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액이 얘가 녹으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개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죠? 개구리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액이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져 가지고 이런 그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류나 그 이끼, 그 다음에 개구리밥 얘들이 많으면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얘들이 이제 그 토양 온도를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수분, 그 토양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찬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요 약제 투척형 제초제 쓰실 때는 굉장히 좀 그 유의를 해서 내 논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하시고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여 지역에서는 뭐 개간지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 객토를 해서 새로 논을 조성한 논이라면은 좀 이 그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이렇게 뿌리셔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고농도는 여러분들 그 이렇게 막 예전처럼 농도를 굉장히 진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고 이 농약이 몇 백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농약인지 한 번쯤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작년부터 제초제, 그 가루쌀이 들어왔어요. 저희 부여 지역에. 이제 그 쌀 감축 사업 중에 하나로 가루쌀이 들어왔는데 한 100헥타 정도가 이제 재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쌀인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은 굉장히 조생 중이에요. 그래서 이양 시기가 보통 저희가 보면 6월 25일경에서 7월 1일까지 부여군에서 이 가루쌀을 심어요. 근데 왜 그때 심냐면은 좀 더 일찍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생 중이라 하더라도. 근데 일찍 심게 되면 출수가 좀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빨라지면 얘들의 특성이 뭐냐면 수발화가 굉장히 잘 돼요. 수분, 그 종피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수발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양 시기를 좀 너무 일찍 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 남면 지역은 가루쌀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인천, 세도 이쪽 가면은 굉장히 작년에 많았었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평당 주수도 얘들은 조생종이기 때문에 이삭수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 분질미는 요 정도 이렇게 좀 이런 쌀도 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충청남도에서 굉장히 직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직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 유형을 보면은 건답 직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운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산파가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게 직파를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동력 절감하고 경영비 절감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수확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별반 일반 관행 재배하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초 하고 그 다음에 액리,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제초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기술이 고도화돼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드릴 테고,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기술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파 유형인데 이게 건답 직파 이게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부여군에서도.
일단은 4월 24일, 25일경에 이제 그냥 마른 논에다 파종을 전파를 해요. 하고 이제 그 물대기를 하고 이렇게 쭉 생육 과정인데 보시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게 7월 1일 날 저희가 찍은 건데 일반 관행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이제 따로 문의를 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골이 생겼다든지 원래는 이렇게 골이 또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기계 특성상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종자가 조금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골이 생긴 거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겠고 그 문혼 전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양기하고 똑같은 기계에다가 그 육묘해서 이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벽실을 이렇게 그 전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얘들도 지금 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심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 육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편한 건 드론이게 드론. 근데 여기서 가장 드론 산파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정밀도예요. 정밀도. 얼마나 꼼꼼하게 내가 잘 뿌릴 수 있냐, 내가 드론을 얼마나 진짜 세밀하게 조종을 할 수 있냐, 딱 그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물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기술을 드론 그 조종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볼 만한 그 재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벼농사는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저쪽에 서 있을 테니까 살짝 오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고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저희 그 스마트 채소 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그 부여군에서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죠. 조인준 팀장님 모시고 고추 강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